특별히 우리 이대준 목사님은 참 모시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굉장히 먼 곳에 사시기 때문에, 목포에 사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목포에서 KTX를 타고 서울로 오셔서 이렇게 귀한 강의를 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께서 그 성경 본문을 정해 주셨는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이대준 목사님 나오셔서 자존감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을 단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좀 오래된 거라 그 사이에 제가 머리도 좀 많이 쉬고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믿지 마라 사진빨, 다시 보자 화장빨. 저 사진을 찍고 나서 저게 한 7년 전에 찍었거든요. 저희 교회 교인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있는데 이게 화면이 해상도가 안 맞는데요? 잠깐만요. 그 별명이 뭐냐 그러면 버터 100만 스푼이었어요. 좀 느끼하지 않던가요, 아까? 네. 네. 제 건 안 나오고 네. 네, 이거 나오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11시 20분까지인데, 저는 원래 이렇게 가까이 가서 호흡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지네요. 먼저, 모나리자 그림이 왜 유명한지 아시는 분? 눈썹이 없다는 얘기,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우리 수준이 떨어지니까. 모나리자 그림이 왜 유명한지 아시는 분? 네?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야 되는데. 뭐라고요? 오, 이야, 맞추셨어요. 오, 뒤에는 뭐 알고 박수 치시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치니까 치신 거죠? 모나리자 그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러면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보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셨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봐도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게 되고 이쪽에서 보더라도,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때 당시에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던 얼굴 안면 근육 해부를 시체 10구 이상을 해서 뭐 미소가 왼쪽과 오른쪽이 약간 비대칭이라는 등 뭐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자현미경으로 보더라도 붓터치 자국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유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마 붓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 유명한 특징은 인물화에 처음으로 풍경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입체감을 살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가로 세로 그림의 비율이 황금 비율입니다. 황금 비율이 몇 대 몇인 줄 아시는 분? 이건 아세요? 네. 1대 1.618입니다.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카드나 담배값이나 건물이나 황금 비율로 되어 있을 때 사람들이 보면 가장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황금 비율로 되어 있고, 특징 제가 다 얘기했죠? 붓터치 자국이 없고, 또 특이한 미소, 또 배경, 그 다음에 눈동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나리자 그림이 가장 유명한 큰 이유는 뭔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유명한, 확실한 이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제가 그리면 안 유명합니다.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누구 작품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이 모나리자와 여러분들하고 바꾸라고 그런다면 여러분들 바꾸시겠습니까? 남편하고 바꾸라고 그러면 고민 별로 안 하시겠죠? 자녀하고 바꾸라고 그런다면 바꾸시겠어요? 안 그러겠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나리자보다 더 탁월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상품과 작품의 차이점이 있는데 상품은 가격을 따집니다. 그럼 작품은 뭘 따질까요? 가치를 따지죠. 상품은 품질을 따집니다. 그러면 작품은 특성을 따집니다. 상품이 대중적이라고 한다면 작품은 유일합니다. 그렇죠? 상품은 비교 가치를 따지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기능을 보고 성능을 보죠. 그다음에 디자인도 보고 브랜드도 보고 그다음에 AS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보고 여러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합니다. 그래서 비교 가치입니다. 그러나 작품은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작품입니까? 상품입니까? 작품이고 싶으세요? 작품이에요? 근데 왜 남과 나를 비교하세요? 여러분의 남편은 작품이라고 생각하세요? 상품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좀 심각해지죠? 네? 작품이에요? 근데 옆집 아저씨하고 비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물론 내가 낳았으니까 작품이라고 끝까지 우기시겠지만 그럼 왜 친구 아들이랑 비교하세요? 반에 있는 왜 다른 친구하고 비교하세요? 이거 굉장히 오늘 제가 드릴 강의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인데 내가 과연 작품으로서 살 것인가 상품으로서 살 것인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작품이 작품을 알아보지 상품은 작품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온 천하 만물을 주고도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을 만한 그런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그런 작품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자기가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똑같이 상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 가치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상품과 우리 집에 있는 상품을 자꾸 비교하는 거죠. 남이 낳은 상품과 내가 낳은 상품을 비교하는 겁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깨닫고 나서 저희 아들한테 그 내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가 지금부터 대화를 하는데 비교하는 언어를 사용할 때마다 너가 지적을 해라. 그럼 내가 500원씩 주겠다. 네? 비교하는 말, 은근히 아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또 스스로를 남과 비교할 때가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우월감을 갖지만 반대로 열등감을 가질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하다가 4일 만에 포기했습니다. 너무 이 지출이 많아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은근히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를 비하시켜요. 내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비교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의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예배소서 2장 10절 개역 개정 성경이죠.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보는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개역 개정 성경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죠. 몰라봐서 죄송했습니다. 작품인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옛날에 파리 군사학교에서 나폴레옹이 졸업을 할 때 나폴레옹이 키가 1m 54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키 큰 동료가 졸업을 하면서 야, 너같이 조그만한 장교가 이야기를 하면 사병한테 무슨 권위가 쓰겠느냐. 너는 평생 해봤자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나폴레옹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땅에서부터 재는 키는 네가 나보다 크지만
하늘에서부터 키를 재면 내가 너보다 더 크다. 동의하세요? 지금 여러분하고는 앉아 계시고 저는 서 있잖아요. 그럼 제가 키가 큰 거죠. 그런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재면 저는 내려오다가 금방 멈추는데 여러분들은 한참 내려가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이나 같은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180도 다른 결론을 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땅의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과 나를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하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180도 이상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시각,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 그리고 모든 이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남들을 상품으로 만들기 전에 스스로 상품임을 자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바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보이세요? 우리 각 개인은 작품으로서 고유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고 또 나를 이렇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잘못된 경험이나 인식이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장애물을 발견하고 제거할 때 사람은 자신의 새로운 능력을 발견하고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동의하시죠? 동영상 하나 보실까요? 소리를 좀 키워주셔야 될까요? 긴장하셔도 좋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역할극을 시키는 겁니다. 너 오늘 왜 그래? 아니 아빠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는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선생님이 되게 화나게 왜 화나게 하는데? 우리 반 반장 걔만 이뻐한다니까 걔는 그냥 하는 일이 너든 애들 이름이나 적고 아 맞다 청소도 안 시켜? 그러면 자, 이때 당신이 보인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물론 아이가 화가 난 상황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보일 반응은 평소에 당신이 아이에게 보인 태도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은 나쁘다 그러면 안 되지. 나중에 너 공부 제대로 안 하면 평생 못 살아. 네가 못하니까 그런 거야. 그럼 네가 한번 반장이 돼봐.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뭐 그런 선생님이 다 있어? 그치 아빠가 생각해도 그렇지. 어. 너든 애들 이름이나 적고 잘못한 거 아니야? 평생 못 살아. 걔만 이뻐한다니까 선생님은 어른이니까. 끼든지 뭐 청소도 안 시켜? 친구들이 널 좋아하잖아. 네가 한번 반장이 돼봐. 그날 당신이 보인 태도가 아이의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맨 처음 아이들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아이들을 만나기 전 200개의 시계와 200권의 수첩이 준비됐습니다. (200명의) 아이에게 그 시계와 수첩을 배포했습니다. 아이들의 손목에 채워지는 시계는 특수하게 제작된 시계로 하루에 모두 6번 울립니다. 아이들은 시계가 울릴 때마다 수첩을 펼쳐 그 순간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일, 그 순간에 함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순간이 재밌달지 심심하달지 하는 느낌이나 기분을 체크합니다.
수업 시간이라 해도 예외는 아니죠. 이것은 경험 표지법이라 불리는 조사 방법으로 이걸 통해 아이들의 행동과 심리적 특성이 측정됩니다. 동시에 같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생활의식 조사를 병행했습니다. 조사팀은 이제 아이들의 특정한 성격 요소 하나를 뽑아낼 겁니다. One of those very key elements of success in life. 도대체 그 요소가 뭐기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토록 중요하다는 걸까요?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는 핵심적인 인간 행동의 뭘까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뭐냐 그러면 자존감이란 자아 존중감 혹은 자기 존중감을 줄여서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성공에 필요한 핵심 요소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는 핵심적인 인간 행동의 특성, 이게 바로 자존감을 학자들이 정의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정체성, 아이덴티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자녀들의 자존감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키워주는데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66억 내지는 67억 되는 인구 중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만이 잘할 수 있는 탁월성이 있고 우리 아이만이 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자녀들을 상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독특성, 탁월성을 찾아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모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에 우리 아이도 집어넣어서 뒤처지지 않을까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잠언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마땅히 걸어야 될 길을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켜놔야 얘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구나. 중간에 고3이라고 좀 빠지고 군대 갔다 오면서 교회 안 다니고 대학 다니다 놀다가 그러더라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 마땅한 길을 가르쳐주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본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땅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길, 너무나 자연스러운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하나의 작품으로 태어났으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살면서 이건 나한테 좀 안 맞는 것 같아. 지금 내가 뭔가 재밌게 의미와 보람을 찾으면서 산다고는 하지만 왠지 남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같은 부자연스러움을 여러분들 못 느끼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존재 가치가 활짝 필 수 있는지 나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땅한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남들이 그냥 하면 맞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체가 상품으로서의 의식과 세계관이 길들여져 왔고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로는 작품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상품으로서의 삶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강요하고 있고 그것이 사회적인 통념이나 상식이 돼버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아이만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함께 몸부림치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 그러면 어떻게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는지 칭찬을 통해서 그걸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이번에는 자존감의 아이의 상관관계. 부모들의 자존감 지수를 체크해봤습니다. 성인의 자존감 지수가 어린 시절의 경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분이 많이 다르셨어요. 아버지는 따뜻하고 정이 많으셔서 늘 항상 함께 놀아주시고 어머니께서는 좀 무뚝뚝하시면서
아들, 딸 차별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교육을 시켰어요. 앉혀놓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거에 대해서 결과 가지고는 저한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동기 경험은 그대로 그들의 자존감 지수에 나타났습니다. 부모 경험이 좋은 경우 어김없이 성인이 된 지금도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조금은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동기의 경험이 그대로 성인이 된 후의 자존감으로 연결돼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그 부모들의 자존감을 그 아이들의 자존감과 비교해보자 그 역시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부모가 자존감이 높으면 그 아이 역시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결과는 분명해졌습니다. 자존감은 대물림됐다는 겁니다. 아동기의 경험이 성인의 자존감으로 연결됐고 그건 다시 그 자녀에게로 연결됐습니다. 갓 태어난 상태의 자존감은 완벽하게 차 있거나 완벽하게 비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대단히 가변적인 상태라는 거죠. 자존감은 성장하면서 주변의 중요한 사람이 어떻게 상호작용해 주는가에 따라 점차로 형성돼 갑니다. So when the child looks on the parent and looks at the way the parent deals with them, for example, if a mother is coming towards a child and she's always smiling and her affection shows in her face, then soon that child is going to see her as a mirror reflection of himself or herself. So they learn to define who they are by what they see in the mirror.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막이 잘 안 보이시죠? 네. 그래서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제가 끊었습니다. 시간도 없고. 부모의 자존감은 자녀에게 대물림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아왔던 그 자존감은 부모가 되어 있는 지금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그 여러분의 자존감 지수는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여전히 대물림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해야 되는데 자녀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이 뭐겠습니까? 네? 아이 참. 그 칭찬은 뒤에 가서 이제 그 스킬에 해당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근본적이면서도, 네? 부모가 먼저 자존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모의 자존감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의 자존감이 높아져 가는 거죠. 네? 내가 보기에 우리 부모들은 자존감이 없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결정하는 게 남들하고 다 똑같아. 남들 화낼 때 똑같이 화내고 남들 뭐 1,000원 손해보면 목에 핏대 서는데 우리 엄마도 그러는 것 같고, 네? 그런 걸 옆에서 자꾸 보는데 그런 엄마가 자녀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아니? 그런데 그렇게 작은 일 가지고 흔들리면 되겠니?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속으로? 어쩌면 그렇게 잘하실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로 받았던 과도한 기대나 지나친 요구, 상처, 그것이 내 삶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 이게 좀 주어진 시간이 많으면 이걸 워크숍을 좀 해야 됩니다. 조로 나누어서 자기 이야기를 좀 발표하고 그래서 그것을 그 감정의 쓴뿌리를 찾아내서 해소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애가 학교에서 100점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가 100점 받아오니까 아빠가 너무 기분이 좋다. 반장을 했어요. 요즘에도 반장이라고 임원장이라고 그러나요? 회장이라고 그러나요? 저학년의 한 반에도 회장이에요? 이 동네는 또 틀리는구나. 뭐 회장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네가 회장을 해와서 아빠가 너무나 뿌듯해 자랑스러워. 뭐 먹고 싶은 거 있냐? 라고 물어보죠. 성적이 올라서 내가 너무 기뻐. 라는 이야기를 우리 너무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럼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 내가 뭔가를 잘 해야만
부모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 왜 학교에서 싸우고 왔어? 그 엄마가 화나잖아. 기분이 나쁘잖아. 너 왜 거짓말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안 좋은 짓을 하면 부모님의 기분이 안 좋아지는구나. 부정적으로 바뀌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무의식 속에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되냐 그러면 내 행동으로 인해서 부모님의 감정이 긍정이냐 부정이냐가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눅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괜히 인상 쓰고 있으면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아니면 어제 내가 거짓말한 거 혹시 들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내가 나인 것 자체로 수용되거나 인정돼 본 경험이 우리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온전함이라고 그러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강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작품으로 부모에게 수용돼 보지 않고 내가 뭔가를 잘해야만 혹은 부모의 기대나 요구 혹은 나보다 권위 있는 사람의 필요에 내가 충족되는 일을 해야만 나는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경험들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쌓아오기 때문에 내가 나인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야만 나는 인정받을 수 있다. 월드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르헨티나하고 할 때 박주영 선수가 자책골을 넣었잖아요.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수비에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자책골을 넣은 거고 볼이 지나가는 길목을 지켰기 때문에 자책골의 피해자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박주영 선수의 미니 홈피에는 온갖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또 박주영 선수가 골만 넣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교회와 관계된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김남일 선수가 잘못 걷어버려가지고 페널티킥을 줘서 우리가 2대2로 비겼잖아요. 아내인 김보민 아나운서의 블로그에 비난하는 글이 사정없이 올라왔습니다. 왜 김남일 선수한테 하지? 왜 그 아내인 아나운서한테 거기다가 그렇게 비난의 글을 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내가 했던 실수, 잘못,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상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용되고 용납되고 용서받고 인정받고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으면 다른 사람의 실수에도 우리는 관용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지. 열심히 하니까 실수하는 거지. 열심히 안 하면 실수하는지도 않아. 괜찮아. 오히려 이렇게 격려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아왔어요? 조금만 못하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시작할 때부터 내가 다 알고 있었는데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자라오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절감입니다. 내가 뭔가 잘해야만 수용되고 인정됐지 내 존재 자체로 수용되거나 인정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약점이나 허물이나 단점까지도 사랑받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 자신도 그런 나의 단점을 싫어합니다. 그런 나의 약점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이렇게 세상에 보내놓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라고 감탄하셨을 것이 분명한데도 내가 나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작품이 스스로의 작품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해서 그게 원인이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거절감이 내 마음속에 쌓여 있어서 그게 다른 형태로 표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저 사람을 질책할 수밖에 없고 무시할 수밖에 없고 내가 볼 때마다 꾸중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거절감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에서 찾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거절감의 반대급부인 우월감과 과시욕을 상대방으로부터 계속 우리는 충족시키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좀 그래서 과격한 용어로 그런 인생을 피 빨아먹는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남의 목에다가 빨대를 꼽아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내가 가져옵니다.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으로부터 충족시킵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내 감정을 만족시키고 또 스스로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단점이 먼저 보이는 거죠.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보이는 겁니다. 저희 이제 코칭 리더십 센터에서 부모 리더십 코칭이라고 하는 8주 교육 과정을 계속 개설을 해가지고 지금 전국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부모들이 오십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때는 제가 코치라고 그러거든요. 코치님, 우리 아이는 너무 산만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산만한 게 아니라 호기심이 많은 겁니다. 우리 아이는 너무 행동이 굼떠요. 그게 아니라 생각이 깊은 겁니다. 그게 아니라요. 우리 아이는요, 집중력이 없어요. 집중력이 없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공부를 책을 보면서 여기다가 mp3를 꽂고 전자사전을 두드리고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낸대요. 책을 보면서 한꺼번에 4가지, 5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그래서 얘가 집중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탁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낳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자녀들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부모로부터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부모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의 긍정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옆집 아저씨가 우리 아이의 긍정성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럼 그게 우리 아이를 작품으로 보는 겁니까? 상품으로 보는 겁니까? 점점 인정하기가 싫어지죠? 아까는 작품입니다라고 처음에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부모로부터 받은 이런 긍정적인 영향들, 칭찬과 격려의 말들 여러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줬던 한마디. 그게 어떤 말이세요? 부모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으셨어요? 이걸 워크숍을 해보면요, 부모로부터 받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요, A4 용지 한 장이 금방 찹니다. 근데 이걸 하라고 그러면요, 2개, 3개 적다가 그만둡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과연 내가 어떤 말을 해주어야만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살려줄 수 있을까? 어떤 말을 건넬 때 우리 아이를 내가 작품으로 인정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우리 아이가 나와 같은 부모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너희 엄마는 어떤 엄마였어?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엄마라고 소개를 받고 싶습니까? 며칠 전에 제 딸이 지금 중국 가 있는데 18살이거든요. 걔는 혹시 아시나요? 저기 전라북도 완주에 가면 화산중학교라고 있는데. 화산고 영화 보셨어요? 네, 거기 화산중학교 나오면 화산고 가는데. 영화를 안 보셨으니까 안 웃으시는구나. 딸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교장실에 불려갔어요. 아빠 닮아서 사춘기를 굉장히 빨리 과격하게 겪었습니다. 6학년 때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야, 너하고 나하고 붙어 있으면 안 되겠다.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가라. 그래서 화산중학교가 자율중학교입니다. 전국에서 시험 봐가지고 들어옵니다. 15대1, 20대1 경쟁률이 셉니다. 우리 애가 공부는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거기서도 한가닥 했겠죠? 중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때 와가지고 저에게 하는 얘기가 아빠 고등학교 안 갈래.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는 학교 생활을 쫓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애가 좀 뚱뚱하거든요. 뚱뚱함에도 불구하고 여고생이 되면 치마를 이렇게 무릎 아래로 입어야 되잖아요. 자기는 짧은 치마를 입고 싶은데 긴 치마를 입고 학교를 못 다니겠대요.
여러분은 웃지만 듣는 아빠의 심정을 한번 이해해 주시면 웃음이 잘 안 나오겠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아, 이래서 부모들이 기숙사에 있는 학교로 애들을 보내는구나. 그래가지고 끝내 그만뒀습니다. 중학교 졸업은 했습니다. 입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애가 3개월 동안 공부를 하대요. 근데 대입 검정고시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달에, 공부는 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너무 개성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런 애들 문제야, 부적응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나 건강함을 혹은 개성을 그 제도적인 틀 안에서 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라.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작년에 이제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 그래서 서울에 와서 3개월 공부를 하더니 올해 3월 달에 중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이렇게 화상통화를 저희가 저녁마다 시간 있을 때 하는데, 또 목이 메이려고 그러네. 아빠가 내 아빠인 게 자랑스럽대요. 그래서 내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도 철드니까 자기가 얼마나 사고를 쳤는지 알겠대. 네? 얼마나 사고를 쳤는지 알겠는데 그럴 때마다 아빠가 항상 믿어줬대요. 그랬어? 그러면서 또 약간 겸손한 척.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딸의 평생 동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걔를 지켜줄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세상적인 거? 그러면서 아이의 감정 계좌는 전부 텅텅 비게 만들어버리죠.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형의 신앙적인 유산, 정말 나는 세상에서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문제하라고 그러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할지라도 나는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고 인정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자존감이 있는 아이는 바닥을 치지 않습니다. 바닥을 치더라도 자기 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긍정적으로 승화시켜서 삶에 적용할 줄 아는 탁월한 능력까지 거기서 시너지 효과로 더욱더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자녀들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는 건데,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내가 나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서부터 이 모든 문제가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칭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 때부터 칭찬과 감격 속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보시기에, 네? 여기는 개역성경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면 감이 안 오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이 저기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애를 딱 낳아서 처음 애를 딱 보았을 때 그 느낌이 뭐였어요? 못생겼다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내가 낳은 아이를 처음 내가 봤을 때 어땠어요? 네? 이해는 되네요, 여러분들 보니까. 그 감동과 감격을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아이가 자라면서 눈동자만 조금만 해도 벌써부터 눈을 맞췄다는 둥, 뭐 애가 엄마를 했다는 둥, 벌써부터 고개를 들었다는 둥, 어쨌다는 둥,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엄마나 아빠의 감격과 감탄, 칭찬 속에서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아담을 처음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힘이 좋아서 아마 춤을 추시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고 나서 아담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이제야 나타났구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만큼 훌륭한 여자에 대한 감탄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나를 향한 칭찬과 인정과 또 나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감탄하고 감격해주고 감동의 이것 속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보고 감격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여러분 감격하십니까? 감동하십니까? 아이고 웬수 오늘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왔네. 따라서 하십시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남편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세요? 남편이 나를 볼 때마다 감격했으면 좋겠죠. 감탄했으면 좋겠죠. 그러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십시오. 설거지를 도와주었을 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니 좀 감정을 넣어서 국어책 읽지 마시고 시작. 조금 나아졌지만 이걸 행동 칭찬이라고 그럽니다. 존재 칭찬은 뭐냐 그러면 와 우리 지혜가 설거지를 다 했네. 이제 보니 우리 지혜가 다 컸구나. 따뜻한 배려심이 느껴져서 엄마가 기분이 좋다. 행동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가능하게 했던 우리 자녀만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것을 찾아내서 보여주는 거죠. 행동을 칭찬받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기분이 좋다. 그러나 자녀는 그것을 기초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그 정체성은 모든 관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되고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는 자신만의 모습이 된다. 배려라고 하는 단어에 관해서 자꾸 엄마로부터 듣는 거예요. 야, 너 동생한테 그렇게 잘 보살펴 주는 거 보니까 지혜 너는 참 배려심이 많은 것 같아. 야, 아침에 학교 갈 때 너는 다 준비했는데 친구 기다려서 같이 가는 거 보니까 너 진짜 배려심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이런 얘기를 자꾸 반복적으로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나는 참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게 뭘까라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겠어요? 아, 맞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잘했지. 그런 걸 인정받아왔지. 그러면서 자기의 정말 나한테 너무나 자연스러운 길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쉬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한 4년 전, 5년 전인가 버추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성품 훈련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가지 성품씩을 연습하는 거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자녀들을 칭찬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행동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아, 네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니까 너에게는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부모가 자꾸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의 자존감을 먼저 체크해 놓은 다음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5가지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자존감이 그 아이의 다른 성격 분야에도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본 겁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는 다른 영역에서도 거의 같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의 일반적인 특징은 어떤 걸까요? 경험 표지법 실험에 참가했던 126명을 조사 분석한 결과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의 특징이 드러났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그 아동들은 좀 컴퓨터 게임이나 이렇게 어떤 일에 지나치게 과다 몰입을 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친구들과 관계를 많이 하니까 혼자 보내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여러 가지 영화 생활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부모들과도 많이 시간을 보내는 편이었고 다양한 활동을 균형감 있게 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자신이 공부를 잘한다고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존감이 성적에도 관련이 있다는 뜻일까요? Not only in academic senses, I'm talking about any type of task or challenge that comes
up in a person's life. A person with solid self-esteem is going to excel and is going to be more successful than someone who doesn't have self-esteem or high self-esteem. 한쪽을 보면 풍차랑 바람개비가 나와 있고 Career, friendships, even maybe relationships with families. All of those things a person with high self-esteem is going to excel in. 여러분의 자존감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모양 이대로 태어나겠다. 다시 태어나도 이 모양 이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환경, 부모님, 학교 이 모든 거 안 바꾸고 이 모양 이대로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나머지 분들은 한 30%만 바꾸면 내가 다시 태어나겠다. 좀 더 쓰시죠? 70% 이상 바꿔야 된다. 나머지 손 안 드시는 분들은 이 모양 이 꼴로는 절대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그게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그만큼의 갭만큼 여러분 스스로에게 불만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투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부모 자신부터 자기를 칭찬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김정은 교수라고 NTV 있죠? 케이블.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라는 책을 쓰신 분. 네? 그분이 그 케이블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강의, 특강 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사로 나오셔서 강의하는 걸 보니까 저보다 못 하시던데. 네? 저는 강해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부모 리더십 코칭 강사에게 강의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예. 박수 안 치신 분들 제가 다 기억에 났습니다. 그분이 그 일요일 주일 저녁 11시에 그 열정 뭐더라? 그 시사 토크쇼를 합니다. 근데 첫 회에 어떤 분이 나오셨냐 그러면 여러분 이 CF 기억하실 거예요. 남자들한테 참 좋은데 남자들한테 정말 좋은데 뭐라고 직접 말할 수도 없고 산수유 이거 진짜 좋은데 그 CF 기억하시죠? 그 CF 때문에 매출이 20% 올랐대요. 그 사장님이 거기에 출연을 하셨어요. 그 토크쇼에.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성공 스토리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산수육을 처음 만들어가지고 비닐팩 이렇게 봉지 나오니까 조지 부시 그 아버지 대통령 있죠? 네? 거기다가 그 5박스를 포장해서 보냈대요. 백악관으로. 네? 밑도 끝도 없이. 그 제3세계에서 온 그게 뭐 어떤 건 줄 알고 그걸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는데 그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부부 명의로 감사장이 이렇게 딱 와서 그걸 액자에 넣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부 명의로 본 걸 보니까 아마 아내가 더 덕을 본 것 같다. 뭐 이렇게 뭐 그런 프로그램 좀 보세요. 근데 그 사장 제가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장님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자기는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네? 너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가 될 거야. 네? 너만큼 건강식품에 관한 권위자가 없어. 네가 최고야. 그래 네가 나인 것에 대해 나는 너무 행복해. 오늘 또 화이팅 잘할 수 있어.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되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왜 존재 칭찬이 어색하냐 그러면 안 들어봤기 때문에 안 들어봤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 뭐 다 읽으면 시간이 오래 가니까 존재를 표현하는 이 쉬운 2가지 중에서 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단어 3가지를 골라보십시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타거나 운전할 때 남들이 보는 데서 하면 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아침에 세수할 때, 저녁에 화장 지울 때, 아니면 화장실 들어갔다 나올 때 자기를 보면서
나는 네가 배려의 여왕인 것이 너무 행복해. 어? 너는 신뢰의 달인이야. 왜 웃으세요?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 하는 거죠. 그래야 자녀들에게 이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신앙적인 자존감 이것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이게 신앙적인 자존감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리지널 신입니다. 원죄론적 관점. 그래서 인간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성경의 큰 맥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원수대자였고 뭐 만삭되어 나지 못했고 뭐 죄인 중에 괴수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고 어쩌고 자기를 끊임없이 그렇게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바라보는 원죄론적인 시각이 있고 또 그것과 못지않게 성경에 흐르는 커다란 맥이 뭐냐 그러면 오리지널 블레싱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원복론적인 시각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딱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복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뭐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세상에서 타락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기 전에 우리는 처음부터 어떤 존재였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을 만한 존재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원복론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오리지널 블레싱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는 자아상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 우리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그러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게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기대와 소망이에요. 내가 그런 존재예요. 이것도 다 그겁니다.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믿음,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뜻이죠? 우리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히브리서 11장 38절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쭉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고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하리요?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세상을 감당 못해서 쩔쩔매죠 우리가. 그런 구절들을 제가 쭉 이렇게 뽑아놓은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절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런 구절들. 왜 그러냐 그러면 자녀들에게 우리가 자꾸 꼬리표를 붙여요. 부정적인 시각을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먹보, 말썽꾸러기, 거짓말쟁이, 게으름뱅이, 사고뭉치.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들었던 별명 중에 뭐가 있습니까? 긍정적인 별명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뭐라고 들으셨어요? 죄송합니다. 뒤에 분들 안 들으셨죠? 안 듣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별명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긍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별명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까 별명을 싫어하지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별명이 뭐였는 줄 아세요? 네? 뭐라고요? 네? 네? 애 늙은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자꾸 여기만 오면 난 마음이 상해가지고 가려고 그러지. 그래서 꼬리표를 달지 말고 이것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계급장을 달아주자. 계급장. 자녀들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자녀들의 존재감을 표현해 주는 말. 제가 가끔 우리 어린이부 가서 설교를 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가가지고 지지난주구나.
어른들한테는 없는데 여러분한테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질문을 던졌어요. 초등학생 애들한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는 없는데 애들한테만 있는 게 뭘까요? 네? 아, 순수함이 없으시구나, 이제. 또 순수함도 나왔고, 꿈 얘기도 나왔고, 정직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다 안 정직해? 아니요, 그래도 정직이요.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걸 뒤에서 교사들한테 다 적으라고 그랬어요. 미리.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그 얘기를 하는 애들은 자기 안에 그런 탁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름 앞에다가 순수한 영돈이, 정직한 지혜.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불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실맨, 배려의 사나이, 미소남 뿐만 아니라 도우미, 달인, 지존, 짱,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붙여주는 거죠. 요즘엔 초등학교에서 무슨 칭찬 스티커도 이렇게 막 냉장고 옆에 대놓고 뭐 붙이고 뭐 그러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도 직접 그러면서 항상 뭘 해줘야 되냐 그러면 근거 있는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네가 이런 걸 보니 너는 이렇구나 라는 겁니다. 박찬우리 2003년 400m 여고부 신기록 보유자 차세대 올림픽 메달리스트. 언제나 최고의 스피드를 낼 수 있게 훈련된 찬우리에게 두 가지 아주 다른 환경에서 달리게 뜨거운 격려와 싸늘한 무관심. 그런 거에 상관 안 하고 그냥 응원을 하든 무관심하든 그냥 제 컨디션에 따라서 열심히 뛸 거예요. 네. 첫 번째 실험, 그야말로 체감한도 영도인 싸늘한 분위기. 소탁 보듯 닭 소보듯 출발선에 찬우리를 기다리는 트랙 분위기가 영 이상하다. 과연 찬우리의 기록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선수가 400m 트랙을 죽을 힘을 다해 뛰는 동안 관중들은 남이야 달리든 말든 각자 일에 열중하기로 했다. 반응 진짜 썰렁하다. 얼음장 같은 관중들을 뚫고 400m 피니시 라인에 들어선 찬우리. 냉담한 분위기 속에서 세운 기록은 58초 59. 다음 실험을 위해 찬우리를 3시간가량 충분히 쉬게 했다. 체력이 완전히 회복된 후 전혀 다른 분위기의 트랙에 찬우리가 다시 섰다. 그야말로 골수 광팬들로 뿌려진 응원단, 열정, 광란의 투간이 그 자체인데 과연 칭찬은 기록에 영향을 줄 것인가? 아니면 고도로 훈련받은 선수답게 찬우리의 기록은 칭찬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인가? 두 번째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선수보다 더 죽을 힘을 다한 건 열혈 응원단들. 뜨거운 응원과 격려 속에 달린 찬우리의 400m. 기록은 57초 1. 처음보다 무려 1초 이상 앞당긴 기록이다. 같은 성적, 같은 나이, 똑같은 조건을 가진 아이들. 과연 칭찬은 아이들의 두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봤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 제일 먼저 아이들의 두뇌 기능이 어떤지 미리 점검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의 집중력과 학습 능력, 인지 능력 정도를 알아보는 것. 두 번째는 수학 성적 테스트. 똑같은 수학 시험지로 시험을 봐 아이들 각자의 성적과 반평균을 점검했다. 아주 근소한 차이를 보인 아이들. 여기서 딱 하나만 다른 조건을 주기로 했다. 빨리 안 해, 공부. 한쪽 반은 수업 시간 내내 엄하고 긴장된 분위기. 한마디로 꾸중반이고. 틀린 거 하나도 안 고쳤네. 어? 숙제도 안 해도 안 해오고. 선생님 저. 첫날부터 분위기 심상치 않아지고. 반면 또 다른 반은 아이들에게 끊임없는 칭찬을 하기로 했다. 선생님이 기현이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잘하는데 좀 계산하는 게 좋아서 너무 빨리 해가지고 틀린다고 몇 번 말했죠. 네. 수업은 쳤다. 꾸준과 칭찬 아이들은 어떻게 변해갈까? 서로 상반된 수업 과정을 일주일간 관찰해보기로 했다. 검사 다 했다. 손 들어보세요. 꾸중 수업과 칭찬 수업 시작한 지 이틀째. 일단 수업 받는 아이들 분위기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시험 공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못 봤어? 어? 너무 어렵긴 했는데 니네 너무 못 봤어.
칭찬과 꾸중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매일 시험을 통해 아이들의 성적 변화도 점검. 간단한 계산 문제 빼곤 다 틀렸어. 이러면 돼? 안 돼요. 까불까불거리니까 그렇지.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 표정에서도 기가 죽은 게 보이죠? 특히 꾸중반 아이들은 얼굴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다. 옛날 생각나네. 칭찬반 역시 계속 칭찬 수업 진행 중. 저희가 조금 못 나왔어요. 근데 다 같이 못 나왔으니까 괜찮아요. 그냥 나 같으면 좀만 더 잘하면 100점 될 거야. 잘했어요. 아니, 좀만 더 해도. 62점인데 잘했어요. 잘했어. 말 한마디뿐만 아니라 온갖 방법이 다 동원돼 80점인데 수학 박사 됐죠. 안 어렵죠? 쉬워요. 쉬워요. 쉬우면 또 문제 하다가 또 실수. 실험 5일째. 수업 분위기는 눈에 띄게 차이가 나고 있다. 같은 나이, 같은 성적, 그리고 같은 내용을 공부하는 아이들. 과연 칭찬 여부만으로도 변화가 생길까? 표정부터가 달라요, 그죠? 칭찬과 꾸중, 그 변화는 아이들의 성적에서 놀라운 결과를 보였다. 비슷한 성적이었던 두 반의 평균 성적. 그러나 일주일 후에 두 반은 눈에 띄는 차이를 보였다. 칭찬반과 꾸중반의 평균 성적이 2점 이상 난 것. 칭찬 몇 번에 IQ가 오를 리었고, 그렇다면 칭찬은 아이들의 어떤 부분을 변화시켜 성적을 오르게 한 것일까? 칭찬반 중 성적이 가장 많이 오른 아이들의 두뇌를 다시 검사해보니 실험 전후 일주일 사이에 두뇌에서 변화가 생겼다. 검사 결과 아이들은 일주일 전보다 집중력과 인지속도, 학습 능력 등 두뇌 활동이 활발해진 상태. 칭찬으로 성적이 오르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다는데. 칭찬이라는 것은 학습에 가장 중요한 자기 존중감을 굉장히 높여주고 자신감을 증가시킵니다. 자신감이 높여지게 되면 뇌파가 굉장히 안정이 되고 어떤 그 기억력이라든지 집중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봅니다. 또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 기본적인 동기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칭찬은 두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것일까? 탤런트 박윤배 씨에게 실험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그의 뇌파 변화를 알아보기로 했다. 누가 뭔지 모르겠어. 누우라 그러니까 그냥 누웠고, 뭐 이렇게 머리 뭐 하는 건지는 난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뇌의 변화를 보여주는 파장인 뇌파. 과연 칭찬을 받으면 뇌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그것은 신체에 어떤 영향을 줄까? 아시죠? 인상이 박윤배 씨에게 주어질 갑작스러운 칭찬과 스트레스. 촬영팀은 의료진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박윤배 씨를 보자마자 시작되는 칭찬. 집에서 감절장이라고. 놀랬어요. 와, 그 당시. 계속 이어지는 칭찬에 의연한 척 박윤배 씨. 그러나 뇌파는 의연하지 못했고 칭찬 앞에 장사했을까? 칭찬 공세에 박윤배 씨는 말할 수 없이 기분 째지는 상태. 이제 박윤배 씨에게 스트레스를 팍팍 줄 의료팀 등장. 반가워요. 저런 얘기 그대로네. 네? 저런 얘기 그대로세요. 눈을 왜 해요? 갑자기는 누가 하신 거예요? 진짜 못생겼다. 표정은 숨겨도 뇌파는 숨길 수 없고. 네, 연예 별거 아니네. 저 소리 진짜 빨리 가시오, 빨리 가. 아, 짜증나네, 진짜. 사람을 옆에다 눕혀놓고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정말. 승질나네. 진짜 짜증난다. 심한 말 했다. 스트레스, 긴장, 분노의 상태에 있을 때 뇌에서는 베타파라는 파장이 생기는데 이는 신체 기관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한다. 반면 칭찬을 받았을 때는 뇌를 편하게 하는 알파파가 발생, 베타파의 발생을 억제시키는데. 칭찬이라는 것이 한 번에 효과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칭찬이 되면은 결국은 어떤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내 뇌를 변화를 시켜주거든요. 뇌가 바로 신경계, 면역계, 내분비계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뇌 자체는. 그렇게 되면은 그런 면역 기능이라든지 내분비 기능이라든지 신경 기능 자체가 다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칭찬 한마디씩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사자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있는 칭찬을 해야 그 칭찬이 효과를 발하지. 밑도 끝도 없이 당신 너무 이뻐. 그건 놀리는 거지. 저한테도 칭찬 한마디씩만 해주십시오. 아, 보는 눈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네. 마음에 들어요? 아, 우리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 사람이 누가 뭐라고 그럴지라도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고 나를 언제든지 후원해 주고 격려해 주시는 든든한 분이 내 바로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웬만한 일 가지고는 우리가 일희일비 그러죠. 조금 어려운 일 있다고 그 꽁지에 불 붙은 사람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지 않습니다. 좀 뭐 손해봤다고 막 눈물 질질 짜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늘나라의 그 기업을 상속으로 물려받을 사람들인데 왜? 그리고 하다못해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30분까지만 할게요. 저는 어떤 생각까지 하냐 그러면요. 제가 혹시 만약에 잘못해서 지옥에 가면 하나님께서 저 하나 구하려고 지옥을 전부 천국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진짜예요. 그럼 만약에 나 하나를 구한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예수님 다시 보내실 거예요. 그런 배짱 없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자존감이에요. 그러면 제가 누가 나한테 아까 뭐 멋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다고 칭찬한다고 해하고 에이 뭐 강의가 그래요.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실망하고 그러겠습니까? 제 스스로 자존감이 이미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칭찬이나 비난이나 반대거든 어떤 것이든지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자존감이 충만한 신앙인들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죠. 그런데 자존감이 비어진 만큼 이것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충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앞에 가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하고는 멀리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의 자존감, 스스로의 존중감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급받으려고 하는 핏바람먹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발전 동력이 없으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께서 매일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항상 보살펴 주시는데 거기에서 힘을 얻지 않고 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또 그것으로부터 내가 힘을 얻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우리 너무나도 훌륭한 발전소가 있는데 내 가슴 안에 이것들을 확인하시고 그것을 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부모로서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 나에게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그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자존감도 키워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마침내는 완성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